하진이 앞에서 감히 내 뺨을 때렸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그 아이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 아이니까.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공감과 댓글이 노을빛 일기장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2세 이정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론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두 끼 밥도 못 먹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뼈 빠지게 살았고 남편이 아프던 시절에는 병원비에 보험에 적금까지 다 깨가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오로지 가족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헛되진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 하기로 했어요. 애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망설이지도 않고 내 살던 집으로 아들 식구를 들였습니다. 하루 세끼 밥 차리고 손주 재우고 어린이집 등하원 챙기고 노인이라기보다 보육교사, 식모, 가사도우미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둔 후로 집 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드라마만 보고 눈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손주가 저한테 대든다고 한마디 훈계했더니 그 앞에서 제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는 것도 사람 몫이고 무너지는 것도 사람 몫이더군요.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평택역 근처 25평 남짓한 아파트. 그곳이 제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 붙이고 살던 집이었고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지요.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아이 먼저 안고 웃던 사람. 그런 남편이 어느 날부터 기침이 심하더니 병원에서는 폐암이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날 병실에서 숨죽이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 살림을 넘어서 병원비와 간병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주간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편 병간호,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 된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눈물 닦고 다음 날 일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3년. 남편은 결국 제 곁을 떠났고 전 제 손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유일한 위로는 아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이지 않았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취직도 잘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놓였지요. 며느리 가연이는 처음엔 무척 싹싹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도 같이 하고 손주 태어나기 전까지는 제게 예의도 바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일단 한 12년만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 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정겨웠습니다. 손주 웃음소리에 집안이 환해졌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는 일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유치원 가요. 그 작은 손을 잡고 등원길을 나서던 그날들. 힘들었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 쉬기로 했어요. 그래,
몸이 힘들면 쉬어야지. 무리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가 집안일을 좀 더 도와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는 며느리 그림자조차 없었고 아이 아침밥도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점심엔 드라마, 저녁엔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출할 때는 고급백을 들고 내일은 반짝반짝했지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연아, 내가 손주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야겠는데 반찬 좀 해둘래? 어머님, 저 요즘 컨디션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집안 도우미처럼 대했고 손주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잔소리해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아이니까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고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래,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도와주자. 그게 제 하루의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은 새벽같이 출근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밥을 차리고 유치원 준비물을 챙기고 겨우 옷 입혀 데리고 나가야 했죠. 비 오는 날이었는데도 가연이는 창문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하진아, 우산 써야지. 비 온단다. 싫어. 난 젖어도 괜찮아. 할머니는 몰라. 우산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달래다 전 무릎이 흙탕물에 젖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말도 안 듣고 짜증을 계속 부리더군요. 하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머니 말 좀 들어줄래? 싫어. 엄마는 안 그러라고 했어. 할머니 맨날 혼내고 나빠.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밥 먹는 내내 숟가락을 던지고 TV 볼 거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머니, 이 반찬 싫어. 햄버거 줘. 엄마는 맨날 사줘. 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밥 투정은 안 되는 거야. 싫어. 이 집은 냄새나고 더러워. 나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뒤엉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진아,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혼내? 엄마한테 이를 거야. 나 할머니 싫어. 그 순간 며느리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연아, 얘가 너무 버릇없게 굴어서 내가 지금 애한테 뭐라고 하신 거냐고요?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며느리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진이는 소파 뒤에 숨어 제 눈치를 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전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진이 울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낮에 계속 방에만 있어서 애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그러니까 때리셨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 아이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조금 높였을 뿐인데 누가 때렸다고 했니? 나 그런 적 없어. 어쨌든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손을 번쩍 들어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났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멍해진 정신으로 손을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뜨겁고 얼얼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모든 걸 손주가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진이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때려 할머니 아파?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걸 인식한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획돌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애한테 손도 대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밥이나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와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인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그날 밤 방에 들어와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뺨이 얼얼한 데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도 퇴근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내한테 들었겠지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평소처럼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 이 관계, 이 침묵, 이제는 끝내야 할 때인가 보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놓던 밥상이 어느 순간 며느리와 손주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아, 밥 먹자. 엄마가 해주는 거 먹을래? 그래, 그럼 내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리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피하거나 눈이 마주치면 곧장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가연이는 외출할 때마다 더 꾸미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잦아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버릇이 없어졌고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참견해? 할머니는 친구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잖아. 우리 엄마는 예쁜데 할머니는 냄새나.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톱으로 겨드랑이를 닦아봤습니다. 혹시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자꾸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무릎을 찢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고 한참을 앉은 채 있었는데도 가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손주는 웃으며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레 아들 진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너 회사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그래, 그럼 내일.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맘 먹고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요즘 조금 힘들다. 하진이도 그렇고 가연이도 요즘 말이 너무. 엄마, 나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 가연이랑 맞춰가면 되잖아. 애들 키우다 보면 다들 다투고 그래. 엄마가 그냥 좀 이해해줘.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제 입에서 뺨 맞았다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 마지막 틀. 그게 아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아이를 부추겼습니다. 하진아, 할머니한텐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만 얘기해야 해. 할머니는 가끔 헛소리 하시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순간 제가 더 초라해질까봐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웃과도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 오래전에 다 연락 끊겼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식탁을 차리고 손주의 옷을 개고 아들의 넥타이를 다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여긴 원래 할머니 집이야. 아닌데?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그냥 잠깐 사는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월세방 전전하던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장만한 제 전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등기와 내가 혼자 바꿔놓은 내 이름 석자,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저는 아주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다 내주고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내가 왜 여기서 모욕을 참고 살아야 하지? 아들은 모르고, 며느리는 알지 못하고, 손주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이 집의 벽지는 내 손으로 바꿨고, 장판은 내가 이고 나르며 깔았습니다. 욕실 타일에 금간 자국 하나까지도 남편이 직접 메우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모든 기억 위에 올라탄 그들은 날 보고 조용히 밥이나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외출할 때 집을 한번 보여주러 가야겠다고요. 이 집이 왜, 누구 덕에,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졌는지 단 한 번은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과 무관심뿐이었으니까요. 그저 밥 차리고 청소하고 아이 챙기고 사람 흉내내는 기계가 된 듯한 하루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제 옆에 앉더군요. 엄마, 그날 일 미안해. 가연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대. 하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가연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오랜만에 진심 같아 보였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편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오랜만에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어색한 미소였지만 그 한마디가 낯설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 하진이도 할머니, 나 유치원 가요. 하고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모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낮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드려 죄송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그래. 나도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네. 앞으로는 저도 조금씩 도울게요. 진수 씨랑도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사온 꽃 한 송이를 식탁 위에 꽂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가연이는 주말마다 장을 봐왔고 하진이도 웃는 얼굴이 늘었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다시 김치국을 끓이고 손자의 옷을 개며 작은 안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를 줄이며 뒷베란다 쪽에서 조용히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 응, 조금만 더 참아. 집은 어차피 곧 아들 이름으로 돌릴 거니까. 아직 할머니가 뭘 모르고 있어서 그래. 문서 정리만 끝나면 나갈 테니까. 걱정 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아들 이름으로 돌린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미안한 척, 반성하는 말투, 다 계획이었나? 그날 밤 다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등기상 소유주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친절해졌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돕고 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그녀의 친절은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진명이 나한테 잠깐 돌리면 안 될까? 은행 대출 좀 알아보는데 어차피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엔 가소롭고, 나중엔 슬펐고, 결국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내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문서를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 내가 손수 만든 마지막 보루야. 누구한테도 주지 않아. 그리고 곧 이 집을 비워줄 거다. 단, 그 전에 이 집이 누구 건지는 똑똑히 보여줄 거야. 아들이 명예 이전 얘기를 꺼낸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쉽게 지우려 하지? 이 집은 내 피와 땀이 고인 곳인데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아침이면 과일을 깎아주고 점심엔 같이 드라마를 보자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방 안에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보게 됐습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하진이 물통을 찾다가 제가 대신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문구는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매도 예정 평택시 삼성동 아파트, 현재 점유자, 어머니 퇴거 예정, 퇴거 예정. 그 단어 하나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류 위에는 며느리의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르게 진행 다음 주 계약 예정 잔금일은 28일. 심장이 벌렁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등기부등본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저를 쫓아낼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가족의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불도 끄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 집 앞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삼성동 아파트 매도 나왔던 거 제 명의인데 누가 의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직원은 곤란한 듯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 며느님 되시는 분이시던데요. 곧 명의가 넘어간다고 하셔서 계약 앞두고 준비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제 집을 몰래 팔고 저를 내보낼 궁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끝이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 문서와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시청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집 매매하려 합니다. 어머님 단독 명의시군요. 혹시 세입자나 가족 거주 중인분은 없으신가요? 있는데 계약은 제가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조건을 상담하고 부동산의 집을 직접 등록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날 밤 다시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아들 식사 시간이 늦어져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한 식탁. 어머님, 요즘 좀 괜찮아지셨어요? 표정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래. 마음 정리 좀 했지. 잘하셨어요. 사람은 너무 꽉 끌어안고 살면 병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제일 편한 법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장 평온한 얼굴로 가장 단단한 결심을 품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아, 집주인분 맞으시죠? 내부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시죠. 전 주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며느리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제가 내 집 팔면서 드리는 마지막 손님이네요. 손주 하진이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전화기 들고 부들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금 집을 팔고 있어. 미쳤나 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곧 제 손을 떠날 것이고 그들과의 인연도 함께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마지막 정리, 그리고 복수.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두 번째로 다녀간 날, 며느리는 결국 저를 따로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더군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내 집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니? 이 집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애 학교도 여기고 계약이 뭐가 급하세요? 급한 건 나 아니니? 내가 안 팔면 내가 팔 생각이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들은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진수 씨도 이 집 팔자는 거 몰라요. 그냥 잠깐 명의만 옮기자 했던 거고요. 그 잠깐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더라.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러시면 하진이까지 힘들어져요. 이 집이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날 밀어냈지. 하진이 앞에서 뺨도 때리고 넌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겠지. 며느리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문가에 서 있던 아들 진수의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수야, 너도 다 알았을 거다. 너희가 집 팔 계획 세운 거,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 만들어둔 거. 진수는 당황한 듯 머리를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대출 보증 좀 알아보려고. 보증? 그럼 넌 왜 내 와이프가 부동산에 내가 곧 퇴거할 예정이라고 적은 건 몰랐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며느리를 바라봤고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몰랐겠지. 내가 그냥 미리 알아본 거야. 어머님도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리 알아본 거야? 계획도 없이 그냥 살 순 없잖아요. 어머님도 나중엔 요양원 가셔야 하고 이 집도 결국 우리 애한테 줄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 맞다. 나중에 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주는 건 준다고 말할 사람이 결정하지. 뺨 때리고 내쫓을 사람이 결정하진 않지. 진수는 그제야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뺨을 때렸다고요? 그래. 그날 내 아들 보는 앞에서 내 와이프가 날 쳤고 넌 그날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지. 진수의 표정이 허물어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지금 와서 왜 끄집어내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깟 한 대 맞았다고 집까지 팔아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깟 한 대, 그 한 대가 내가 날 어떻게 보는지 다 보여줬지.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건 마음을 댔다는 뜻이야. 넌 날 없애고 싶었고 난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다.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진이는 조용히 거실 끝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작고 투명한 눈망울 속에 비치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이번 주 안에 나간다. 새 주인 들어올 거고 너희도 정리해야지. 어머님, 지금 애 데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니?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채 일그러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앞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나한테 했는데? 맨날 눈치 보고 고생한 티 내고 집에서 쉴 틈 하나 없이 사람 부려먹고 내가 무슨 하녀예요? 하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한 게 뭐니? 밥하고 청소하고 하진이 봐주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와선 방에만 처박혀 있을 때도 나는 내 자식 밥상 앞에 앉혔어. 그래서요? 그걸로 생색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고마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우리랑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아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연아, 그만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금 편 드는 거야? 왜? 이제 와서 죄책감이라도 들어? 엄마는 항상 피해자인 척만 하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피해자인 척. 그만해야겠다. 난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될 거다. 뭐라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하나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며느리와의 대화를 다시 들려줬습니다. 이 집 곧 아들 명의로 돌릴 거예요. 잔금만 끝나면 나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요양원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여기 살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소리 크기를 높이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청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 핸드폰 앞에서 말한 거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건 증거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소리야.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떠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당황과 후회, 그리고 무언가 무너지는 표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진수야, 넌 엄마한테 잠깐만 명의를 옮기자 했지. 근데 잠깐이란 말 뒤에 숨은 속뜻을 나는 알아. 그건 다신 안 돌려드릴 거예요야. 정적 속에서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을 걷어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 하진이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안 살아? 미안해.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할머니가 내 곁에 있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진. 며느리는 짐을 싸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당신 언젠간 후회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내쫓고 혼자 남겨진 거 분명 후회할 거예요. 혼자는 익숙하다. 근데 무시당하는 건 이제 절대로 안 익숙해지고 싶다. 그날 오후 저는 등기소에서 최종 명예 이전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저는 임시로 거처할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인의 도움으로 손주 양육비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문서로 남긴다. 말로는 부정할 수 있어도 문서와 기록은 진실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니까요. 제가 참고 살았던 세월만큼 이제는 증명하고 되갚아줄 시간입니다. 집을 떠난 첫날, 저는 아침 햇살이 드는 원룸의 작은 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평택의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준비된 싸움을 할 거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았던 지난 세월이 이젠 저에게 싸워야 할 이유를 안겨줬습니다. 그날 바로 시청 근처에 있는 법률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제 얘기를 조용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먼저 양육 도우미에 대한 금전 보상 청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손주 양육에 들어간 시간과 노동,
거주 제공까지 모두 증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폭행 사건도 명예훼손 및 정서적 학대 항목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 같은 노인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의도적 이용과 배제가 다 드러난 경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집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녹음 파일, 집안일 일정표, 손주 돌봄 기록들을 정리했고,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모두 출력해 서류철에 정리했습니다. 일상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저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아드님과의 대화 기회를 갖고 싶으신가요? 혹시 마음의 여지를 남기셨다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지막을 묻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확히 그 다음 주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귀하의 폭언, 폭행, 부당 양육 요구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 및 형사상 조치를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몇 시간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 거부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만 남겨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세요? 솔직히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이건 너무... 우리 진수 씨도 많이 놀랐어요. 하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얘기해봐요. 네.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녹음기를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잠긴 마음을 되뇌었습니다. 늦었어. 이젠 나도 바보처럼 안 살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폭행 영상 확보 여부, 증인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며 시간은 바쁘게 그러나 묵묵하게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이웃 주민이자 가까이 지내던 교회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뺨 때리는 거 저도 현관 밖에서 들었어요. 하진이 울음소리도 들렸고요. 필요하시면 증언할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세상. 이제 누군가는 맞서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식 양육비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결정했습니다. 그 집에서 쌓아온 제 시간과 존재의 무게를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선언이자 어느 노인이 늦었지만 정당한 기록입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제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 진행되자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한 듯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먼저 보낸 조정 신청서에는 감정의 순간에 벌어진 실수였다. 아이 앞에서 벌어진 일에 깊은 후회를 느낀다. 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정식 재판 절차를 원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사람들, 후회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들킨 거지였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끝까지 가셔야죠. 그게 앞으로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아들은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손주 하진이의 학교에서 교내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최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말수가 줄었다는 교사의 관찰 기록, 그 보고서를 들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아이도 희생된 거구나. 하지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게 가르쳐줄 어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사 재판 1차 조정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멍한 얼굴로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제가 그만두자. 늦었어. 지금은 사과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잃은 걸 되찾는 자리야.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조력자로 나선 교회 집사님이었죠. 그날 판결은 정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손주 양육에 대한 노동력과 주거, 제공 가치 인정, 정서적 학대 및 폭언 폭행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명예훼손 인정 및 형사 책임 가능성 경고, 며느리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했고, 더는 이 사건을 덮고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평택 시내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주머니에서 그날 하진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설픈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밥 먹는 그림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맛있는 밥 해줘요. 그 종이를 가만히 접고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진아, 언젠간 내가 그때를 기억하게 되겠지. 할머니는 그날 너 앞에서 울지 않았단다. 그날 저녁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사건 마무리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확인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어머님은 이긴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요즘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원룸 근처에 있는 작은 근린공원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산책을 하지요. 누구를 위해 밥을 할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보며 말끝을 조심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문득 조용한 집 안이 서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의 무게입니다. 말 없이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밀쳐뒀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지요. 사건 이후 아들은 제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아니면 단지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SNS를 완전히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진이는 현재 아들네가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자라 제게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려 합니다. 제가 복수를 결심했던 이유는 단지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음을 지키고 싶었던 것. 그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엄마들이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며느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나오는 손해배상금으로 작은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색을 고르고 붓을 들고 종이에 마음을 옮기는 이 시간이 요즘 제게는 가장 소중한 평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제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가르쳐줬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오랫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선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의 무례를 자라게 하는 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라서, 혼자여서, 법을 몰라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참기만 하신다면 부디 용기 내어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